제1권 난세의 강 제8장 천자를 활로 쏘다. 동생 태숙단의 반란을 진압한 뒤 정장공은 매년 한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기세를 떨쳤다. 그러나 총애하던 두 신하 영고숙과 공손알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음속 기운마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을 깊은 슬픔 속에 가두며 침울함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침 이때 제족이 이렇게 간언하였다. 지나친 군사정책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에 정장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옳은 말이오. 그렇게 하여 정나라 백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나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다. 어째서인지 당시의 시대는 정적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중원의 무법자로 불리며 끊임없이 천하를 시끄럽게 만들던 정장공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이 혼란의 중심이 되었다. 노나라와 송나라의 공실에서 약속이나 한 듯 군주를 신하가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곧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으로 자리 잡을 난신적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시점에 노나라를 통치하던 이는 노은공이었다. 그러나 그가 원래부터 군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전의 군주는 노해공으로 노나라의 시조주공단의 14세 손이었다. 노해공의 첫째 부인은 송나라 출신의 여인 맹자였다. 여기서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당시 여성들의 이름에 대한 문화이다.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개인 이름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이름이 존재했더라도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이름은 사후에 붙여진 것이거나 남편 혹은 아버지의 성이나 관작을 붙여 부른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향의 이름에 성을 더해 부르기도 하였다. 요녀 포사의 이름은 당시의 여성 이름 관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포는 그녀가 살던 땅의 이름이며 사는 그녀의 성이다. 따라서 포 땅에 사는 사시라는 뜻에서 포사라 불렸다. 이처럼 당시에는 여성 이름이 땅 이름과 성을 조합하여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장공의 어머니 무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무강에서 무는 남편 정무공의 이름자에서 따왔으며 강은 그녀의 친정 성씨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말해 정무공의 부인 강씨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노해공의 첫 번째 부인 맹자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맹자는 송나라의 공녀였으며 맹은 장남 혹은 장녀를 나타내는 의미로 첫째를 뜻한다. 자는 친정인 송나라의 성씨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이름은 송나라 제후의 장녀를 의미한다. 이는 춘추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후들의 딸에게 이러한 호칭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성맹자와는 완전히 다른 호칭이며 이때의 자는 존경을 뜻하는 글자였다. 노해공에게 시집온 맹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노해공은 맹자가 데려온 잉여 성자를 첩으로 삼았다. 성자는 맹자의 조카딸로 그녀는 노해공의 첩이 된 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식고라 하였다. 그 후 노해공은 다시 송무공의 둘째 딸인 중자를 새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중자는 맹자의 친동생으로 이로써 두 자매가 연이어 노해공의 부인이 되는 인연을 맺었다. 이러한 사례는 노나라와 송나라 사이가 긴밀했음을 보여준다. 중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공자괴였다. 노해공은 아들 공자괴에게 대를 잇게 하리라 결심했지만 공자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노나라 공실은 후계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관례대로라면 정실 부인의 아들인 공자괴가 군위에 올라야 했지만 당시 공자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며 나라를 다스릴 나이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중신들은 서출인 식고를 임시로 군위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식고 자신도 이를 분명히 하며 말했다. 나는 정식 군주가 아닙니다. 공자괴가 장성할 때까지만 그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식고는 정식 즉위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섭정 군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섭정의 자리에서 시작한 식고가 바로 노은공이었다. 노은공은 비록 임시 군주였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통솔력을 발휘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그는 실력자 정장공과 손잡고 영토를 확장하며 백성들과 신하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시간이 흐르며 노나라 사람들은 그가 섭정 군주였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고 공자괴는 점차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단 한 사람, 바로 노은공만이 공자괴를 잊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생각했다. 괴가 좀 더 잘하면 군위를 그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나 군권을 쥔 공자휘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공자휘는 송나라를 공격할 때 선봉에 서며 많은 공을 세운 노나라 최고의 장수였다. 하지만 그는 야심이 컸다. 군권뿐만 아니라 내정의 실권까지 장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현 군주인 노은공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가 노은공을 찾아간 날은 정, 제, 노 삼국 연합군이 허나라를 공격하고 돌아온 해였다. 그 해는 노은공이 군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는 해이기도 했다. 공자휘는 조심스럽게 노은공의 마음을 떠보았다. 국방이 안정되었으니 이제 저는 태제 벼슬에 올라 내정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공자휘는 공적이 많고 공족 출신이었기에 노은공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게 되었다. 노은공은 자신이 섭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공자괴가 장성하면 군위를 물려줄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자휘에게 기다려 괴가 왕위에 오른 뒤 태제의 벼슬을 요청하라며 공자괴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같은 말을 각자의 그릇대로 받아들이는 법이다. 공자휘는 노은공의 말을 다른 의도로 해석했다. 그는 주공이 속으로 공자괴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는구나라 짐작하며 자신의 야심을 더욱 키웠다. 공자휘는 노은공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앉아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은 것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남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옵니다. 노은공은 휘의 의도를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다. 무슨 말이냐? 공자휘는 묘한 미소를 띠며 마음 깊숙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노은공이 이미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섭정으로서 멈추지 말고 군위에 완전히 올라 자손에게 군위를 계승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장성한 공자괴는 노은공의 자리를 노릴 것이 분명하니 지금 괴를 제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이 앞장서서 주공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자휘의 뜻밖의 제안에 노은공은 대경실색하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노은공은 공자휘의 말에 분노를 터뜨리며 두 눈을 번뜩였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미쳤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느냐? 나는 이미 은퇴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나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다. 만일 내가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면 나는 내 목을 베어 내 뜻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그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공자휘를 단죄할 듯 격노했다. 공자휘는 노은공의 기세에 기겁하며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노은공은 냉랭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꼴 보기 싫다. 당장 썩 물러가라. 공자휘는 두려움에 떨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 주공이 공자괴에게 내 말을 전한다면 그가 날 원수처럼 여길 것이 분명하다. 군위에 오르는 날 나는 태제는커녕 주살당할 것이다. 공자휘는 점점 더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는 다급히 결단을 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날은 저물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수레를 타고 비밀리에 궁으로 향했다. 그의 결심은 점점 어두운 계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자괴와 대면한 공자휘는 음침한 말투로 속삭이며 접근했다. 내가 낮에 주공을 배웠는데 심상치 않은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찾아왔소. 주공께서는 그대가 장성한 것을 보시고 혹시 군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셨소. 그래서 나에게 그대를 제거할 방법을 물으셨소. 그저 흘러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기에 장차 그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오? 이 말을 들은 공자괴는 몸서리치며 크게 놀랐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하오? 공자께서 저를 도와주소서. 공자휘는 태연히 대답했다. 주공이 어질지 못하니
우리도 충의를 지킬 필요가 없소. 그대가 살 길은 주공을 먼저 없애는 것뿐이요. 공자괴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러나 주공께서 군위에 오르신 지 벌써 11년이 되었소.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소.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에 공자휘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오. 얼마 후면 주공께서 성 밖으로 나가 제사를 지내실 텐데 틀림없이 위대부의 집에서 머무실 것이오. 내가 미리 신복 부하를 시중드는 무리 가운데 끼게 한다면 주공도 의심하지 못하실 것이오. 주공께서 깊은 잠에 빠지신 순간 그를 한 칼에 찔러 끝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오. 공자괴는 여전히 불안에 떨었으나 공자휘의 계략은 점차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계획의 배경에는 노은공이 젊은 시절 경험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노은공은 과거 공자 시절에 정나라와 전투 중 포로로 잡혀 정나라 대부 윤씨의 집에 감금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노은공은 윤씨가 섬기던 종무라는 귀신에게 매일 노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결국 윤대부는 정장공에 대한 불만을 품고 노은공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하며 그의 기도를 현실로 만들어주었다. 노은공은 과거 자신이 종무 귀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에 성 밖에 종무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매년 동짓달이면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이어갔다. 그 제사를 치를 때마다 위대부의 집에서 머무르는 일정도 변함이 없었다. 공자휘는 이러한 노은공의 습관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의 암살 계획에 활용하려고 했다. 공자괴는 공자휘의 계획을 들으며 두려움에 떨었다.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하나 일이 성공한 후에도 비밀이 누설될 위험은 없겠소? 공자휘는 확신에 찬 태도로 대답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오. 일이 성사되면 신복 부하를 멀리 도망치게 하고 모든 죄를 위대부에게 떠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오. 공자괴는 이 대답에 안심한 듯 공자휘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내가 군위에 오르면 공자를 태제로 삼아 나라를 맡기겠소. 그해 11월 노은공은 예년과 다름없이 종무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 역시나 그는 위대부의 집에 머물렀다. 모든 상황이 공자휘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은공은 자객의 습격을 받아 깊은 잠 속에서 살해당했다. 공자휘의 음모는 성공한 것이었다. 공자휘는 사건 이후에도 재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노은공을 죽인 범인은 위대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거나 혹은 믿는 척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노은공은 자신이 군위를 물려주려 했던 동생의 손에 배신당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공자괴의 군위 등극을 가능케 했고 이 군주가 바로 노한공이다. 공자휘는 결국 태제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자신의 야심을 실현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후세의 역사 기록에서 냉혹하게 평가되었다. 한 역사가는 공자휘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공자휘는 일찍부터 병권을 손에 쥐고 제멋대로 행동한 자였다. 이는 이미 반역의 조짐을 보인 것이었다. 결국 그는 주공에게 동생 괴를 죽일 것을 청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만일 노은공이 공자휘를 강하게 꾸짖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하여 군위를 동생에게 전했다면 동생은 그 은혜에 깊이 감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은공은 말로만 물려줄 뜻을 밝히고 행동하지 않았기에 결국 자신의 죽음을 불러들였다. 이는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라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사뭇 묘하다. 사건의 본질이 노은공을 살해한 공자휘의 교활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의 비판은 오히려 노은공의 우유부단함으로 향한다. 이는 공자휘와 그의 동조했던 노한공의 책임을 간과한 듯 보인다. 아마도 평자는 노은공에게서 완벽한 군주상을 기대했던 이상주의자였던 듯하다 할 것이다. 노나라에서 공자휘가 노은공을 살해한 사건은 곧 다른 제후국들에게도 알려졌다. 과거 같았으면 군주를 살해한 공자휘에 대한 비난과 노한공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러웠을 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덕과 정의가 이미 상실된 시대였던 탓인지 제후국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편 노은공과 깊은 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정장공만은 고민에 빠졌다. 노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유지할 것인가. 그때 새로 군위에 오른 노한공이 사신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의 즉위를 정장공에게 인정받기 위한 외교사절단이었다. 정장공이 사신을 접견하지 않는다면 정나라와 노나라의 밀월 관계는 단절될 것이었다. 그러나 정장공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나라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 정장공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노나라 사신을 들게 하라. 이로써 정나라와 노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는 이전처럼 활발히 지속되었고 사절단이 끊임없이 왕래했다. 그 다음 해 송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송상공이 신하의 손에 암살된 것이다. 송상공과 정장공은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기에 그 사건은 정장공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역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복잡한 음모와 사건들로 이어졌다. 위나라 임금주의 관계에 넘어가 정나라를 공격한 일이 송상공과 정장공의 악연의 시작이었다. 이후 송상공은 정장공의 끊임없는 복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군사를 징집하고 조련해야만 했다. 정장공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 송상공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지속했고 결국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세력을 다투는 경쟁 관계로 자리 잡았다. 송상공의 재위 10년 동안 11번의 전쟁이 이어지며 백성들은 끊임없는 징병과 전란에 지쳐갔다. 사기와 춘추좌전에도 당시 송나라 백성들의 고통과 불만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송나라의 두 실세는 대사마 공보가와 태제 화독이었다. 공보가는 병권을, 화독은 내정을 맡았으나 끊임없는 전쟁으로 공보가의 영향력이 커지며 화독은 점점 위축되었다. 화독은 공보가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화독은 길에서 우연히 비단 수레에 탄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화독은 곁에 있던 가제에게 물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마 공보가의 아내 위시입니다. 화독의 눈빛이 순간 음험하게 빛났다. 그는 공보가를 제거하고 그의 아내 위시를 빼앗기로 결심했는데 이 일이 송나라 권력 투쟁의 서막이 되었다. 그 시기 공보가는 정장공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후 복수를 다짐하며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대규모로 군사를 징집하고 연일 훈련을 실시했지만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과부와 아비 없는 자식들이 가득한데 또 전쟁이라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화독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이 기회를 활용해 신복 부하들을 군대에 보내 불만을 부추기며 소문을 퍼뜨렸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모두 공사마가 일으킨 것이다. 내달에도 또다시 정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소문은 점차 눈덩이처럼 커졌고 병사들 사이의 두려움과 공보가에 대한 원망이 날로 커졌다. 태제 화독이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화독 어른의 집에 찾아가 공사마를 만류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말에 병사들은 하나둘씩 동의하며 떼를 지어 화독의 집으로 몰려갔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다. 전쟁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태제께서 저희의 괴로운 마음을 헤아리셔서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화독은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제에게 명했다. 대문은 열지 말고 문틈으로만 그들을 위로하라. 가제가 병사들을 적당히 달래려 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 태제를 꼭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병사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고 농성은 계속되었다. 급기야 가제가 화독에게 나가볼 것을 권했다. 저들이 대문을 부술 기세입니다. 화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와 달리 갑옷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그는 문지기에게 명령했다. 대문을 열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정렬하게 하라. 문이 열리자 병사들은 환호하며 질서 있게 대열을 갖추었다. 이로써 화독은 자신의 의도를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윽고 화독은 대문을 나서며 병사들을 마주했다.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며 눈을 떼지 않았다. 화독은 병사들이 흥분해 있는 것을 확인하며 내심 미소를 지었다. 송나라의 병사들이여. 그의 첫마디는 힘차고 뜨거웠다.
이어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송나라는 은왕조의 후예로서 예부터 평화를 사랑하며 행복과 안정을 누려온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의 주공이 공보가를 총애한 이후로 우리 송나라는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다. 이는 모두 공보가가 병권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11번의 전쟁을 치른 것이 백성들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병사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옳소. 라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화독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 불행을 막기 위해 주공께 여러 차례 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주공께서는 공보가의 말만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치려하고 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화독의 연설은 웅변을 넘어 사실상 선동이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점점 더 격분하며 소리쳤다. 국적 공보가를 죽이자. 태제를 모시고 가서 그를 처단하자.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며 병사들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화독은 겨우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 공보가는 주공께서 사랑하는 신하다. 만약 우리가 지금 몰려간다면 그에게 소문이 전해지고 그는 궁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위험해진다. 병사들은 좋은 계책을 내주십시오. 라며 간청했다. 이때야말로 화독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모두 조용히 공보가의 집으로 향하라. 그는 병사들을 진정시킨 뒤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려 했다. 그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화독은 병사들에게 다시금 경고하며 확고히 명령했다. 가는 도중에는 절대로 흥분하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공보가의 집에 도착해서도 조용히 행동하라. 소리 없이 집을 에워싼 후 내가 공보가를 불러내면 그때 너희가 나서서 나라의 도적을 제거하라. 이 방법만이 송나라를 구하고 너희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내 말을 따를 수 있겠는가? 병사들은 화독의 말에 큰 목소리로 답했다. 태제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화독을 위해 어디서 준비해 온 수레가 병사들 앞에 도착했다. 병사들은 화독을 떠받들어 수레 위로 올려놓았다. 화독이 탄 수레는 조용히 공보가의 집을 향해 나아갔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한마디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그 뒤를 따르며 그 순간은 오직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화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독은 그날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치밀하게 움직였다. 화독이 탄 수레는 단단히 조직된 침묵 속에서 공보가의 집으로 조용히 나아갔다. 뒤따르는 수백 명의 병사들은 단 하나의 목적, 복수만을 가슴에 품고 한마디의 말 없이 행군을 이어갔다. 그들의 동작은 매끄럽고 질서정연했으며 화독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완벽히 진행되고 있었다. 노나라와 송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정장공에게 손해보다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면이 있었다. 각 나라가 혼란에 빠질수록 주왕실의 권위는 약화되고 정나라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해졌다. 특히 노환공은 즉위 과정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했는데 정장공은 이를 놓치지 않고 외교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노은공과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노환공의 즉위를 재빨리 인정하며 영리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정장공은 이 기회를 이용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한 가지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노환공에게 제안했다. 우리 정나라의 팽땅과 노나라의 헛땅을 교환하기로 합시다. 이 제안은 단순히 영토 교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나라의 팽은 노나라 영토 한가운데 위치한 탕모급으로 주왕실에서 천자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목욕하는 땅이었다. 반면 노나라의 허전은 정나라 영토 내에 위치한 조수급으로 천자가 제후를 만나고 유숙하는 땅이었다. 두 땅은 주왕실의 봉사에 의해 분봉된 특별한 성격의 영토였다. 정장공의 아버지 정무공이 태산에서 주왕실의 제사를 도운 공로로 팽 땅을 하사받은 것처럼 노나라 역시 허전을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묘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게 부담이 되었다. 이에 정장공은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 영토 교환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주한왕의 즉위는 정장공에게 도전이었다. 주한왕은 정장공을 멀리하며 경사직을 박탈했고 한때 두 세력 간의 무력 충돌 위기까지 발생했다. 중재를 통해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 정장공이 주왕실의 권위를 사칭하며 송나라를 공격한 사건이 터지면서 주한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감히 거짓으로 왕사군을 일으키다니. 이로써 정장공과 주왕실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는 중원의 판세에 긴장감을 더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주한왕은 정장공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는 정장공의 좌경사직을 다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정나라 영토 중 오, 유, 위, 우의 4지역을 주왕실 소유로 삼았다. 대신 온, 원, 치, 번 등의 땅을 정나라에 넘긴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이 땅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는 정나라가 직접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암묵적인 요구와 다름없었다. 정장공은 주한왕의 술수를 사기로 여기며 분개했다. 하지만 이내 주한왕에 대한 보복보다 자신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웠다. 마침 노은공의 죽음과 노환공의 즉위가 이루어진 시기였는데 노환공은 자신의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나라의 승인이 절실히 필요했다. 정장공은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영토 교환을 제안하며 노환공을 압박했다. 우리 정나라의 팽땅과 노나라의 허전을 교환합시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팽땅을 내어주는 것은 정나라가 주왕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태산 제사를 관리하던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이었다. 동시에 요충지인 허전을 손에 넣음으로써 정나라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환공은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정장공은 무의미한 팽땅을 내주고 허전이라는 실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 영토 교환은 주한왕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태산에서의 제사는 주왕실의 신성한 상징이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주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정장공의 무례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천하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직접 정나라를 치겠다. 결국 주한왕은 육군을 이끌고 정나라 토벌을 선포하며 주왕실과 정나라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한왕의 갑작스러운 토벌 결정은 주공 흑견과 경사 괴공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정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한왕의 분노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혈기어린 결정으로 보였다. 그들은 자칫하면 천위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주한왕의 각오는 단호했다. 정장공이 나를 능멸한 것이 이번 한 번뿐이겠는가? 나는 더 이상 정장공과 한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이에 주한왕은 중원 일대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각 제후들은 군사를 일으켜 나를 보좌하라. 이 명령에 진나라가 가장 먼저 응답했다. 과거 정장공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 동맹을 맺었던 진나라는 이후에도 정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진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킨 이유는 내부의 혼란에 있었다. 진원공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이복동생 공자타가 세자면을 살해하고 군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진나라는 내정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왕이 왕사군의 일원이 될 것을 명하자 진우타는 백성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주왕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재빨리 대부백원제를 장수로 삼아 군사를 출발시켰다. 진나라에 이어 객, 채, 위나라가 차례로 군사를 보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정나라와 원한 관계였기에 주한왕의 명령에 따랐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군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는 주한왕의 명분과 권위가 완전히 제후국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제후국들이 정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거나 정장공의 강력한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한왕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주한왕은 이미 발동한 군사를 철회할 수 없었다. 만약 토벌을 포기한다면 천자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왕실의 군대와 응답한 네 나라 군사들만으로 왕사군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주한왕은 다음과 같은 대형으로 군을 편성했다. 우군 대장 궤공 임보, 궤, 채, 위나라 군사를 총괄. 좌군 대장 주공 흑견, 진나라 군사를 지휘.
중군 지휘 주완왕 본인이 친히 통솔하여 좌우군과 호응. 이렇게 정비된 왕사군을 이끌고 주완왕은 낙양을 떠나 정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행군을 개시했다. 그때는 주완왕 즉위 13년이자 정장공 치세 37년으로 서력으로는 기원전 707년이었다. 주완왕의 정나라 토벌 소식을 접한 정장공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다. 주왕실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더라도 왕사군은 천자가 직접 이끄는 군대였기에 함부로 맞서다가 천하의 공적이 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중립을 지키는 제후국들이 왕사군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신중한 자세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겨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정장공은 이 싸움의 복잡성을 정확히 이해하며 중신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때 자신감을 보이던 신하들도 주완왕이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신중해진 분위기였다. 이 가운데 새로운 병권을 맡은 공자원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나라를 도와 성나라를 공격하다 병사한 공자 여의 동생으로 깊은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신하로서 왕과 싸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만 가만히 당하는 것도 우리가 쌓아온 공적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공자원은 왕사군이 세 부대로 나뉘어 진군하는 전략을 이용해 정나라도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눠 방진을 치는 전략을 제안했다. 우리 좌군은 왕사군 우군을 맡고 우군은 왕사군 좌군을 맡으며 주공께서는 중군을 이끌고 주완왕을 상대로 대적하십시오. 하지만 직접 싸우지 마시고 좌우군이 왕사군과 전투를 벌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장공은 이 계획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이에 공자원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확신을 주었다. 왕사군 좌군은 진나라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군주는 내정 불안을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사를 징집했으니 이런 군대가 어떻게 싸울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군이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진나라 병사들이 패주하는 소문이 돌면 채와 위나라 병사들도 동요하며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왕사군의 좌우군이 모두 무너지고 주완왕은 싸움을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자원의 계책은 정나라가 왕사군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정장공과 그의 신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자원의 계책에 크게 기뻐한 정장공은 그를 칭찬하며 왕사군의 맞설 방어군 편성을 시작했다. 그는 대부 만백을 우군 대장으로 상경 제족을 좌군 대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기로 하며 철저히 대비에 나섰다. 정나라의 수도 신정은 오랜만에 전쟁 준비로 활기가 넘쳤다. 병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군사들이 집결하며 군량 및 수레가 가득 차 창고를 떠났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높은 사기가 분위기를 지배했다. 준비를 마친 정나라 군대는 곧 주완왕의 움직임을 보고받았다. 왕사군의 선봉대가 수갈에 이르렀습니다. 수갈은 정나라 영토에 있는 평원으로 주왕실의 경계와 인접한 중요한 지역이었다. 정장공은 신속히 방어선을 수갈에 구축하기로 결정하며 전군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정나라 군은 수갈로 진군하여 왕사군의 선봉대와 가까운 곳에 도달했다. 그 자리에서 정장공은 공자원의 전략대로 군사들을 세 진영으로 나누고 영체를 세웠다. 그때 중군 장수 고거미가 정장공에게 또 다른 제안을 건의했다. 이번 싸움은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과 싸울 때 어려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장공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어려진이란 무엇인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고거미는 새로운 전술을 제시하며 정장공에게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거미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며 어려진법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병차 25승을 한 편이라 하며 갑사 5명을 오라고 합니다. 어려진이란 1편의 병차를 앞세우고 그 뒤를 5, 즉 25명의 갑사가 따르게 하는 진법입니다. 전투 중 전사자가 생겨 자리가 비게 되면 25명의 갑사들이 즉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이 진법은 어떤 강적과 맞붙더라도 물러설 수 없게 만들어 최선을 다해 싸우도록 합니다. 주공께서 이 방진을 시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진법은 병차마다 예비 병력을 배치하여
물고기 떼나 비늘처럼 밀착하여 움직이는 전법으로 그 이름 또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거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정장공은 고거미의 설명을 깊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좋은 계책이다. 그의 만족스러운 반응은 왕사군과의 대치에서 한층 더 신중하고 강력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봉대에 이어 수갈에 당도한 주한왕은 멀리 들판에 영체를 세운 정장공의 군대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정장공이 자신과 맞서 싸우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그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사자를 보내 잘못을 빌며 주왕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정장공은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보였다. 기치창검이 빛나는 정나라의 군영은 주한왕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무례한 놈.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주한왕은 당장 군사를 이끌고 정장공을 치고 싶었으나 궤공 인보의 만류로 가까스로 진정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주한왕은 직접 병차를 타고 왕사군의 진문 밖으로 나가 정장공의 기세를 꺾어보려 했다. 그는 정장공이 싸움터에 나타나기만 하면 꾸짖음으로 위압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왕사군이 정나라 진영 가까이 접근하여 싸움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군은 요지부동이었다. 진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조차 없었다. 왕사군은 욕설과 고함으로 정군을 도발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병사들의 기세가 점점 꺾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을 지나 오후에 이르자 왕사군 병사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욕설을 내뱉다 목이 쉰 병사들이 하나둘 땅에 주저앉거나 아예 드러눕기까지 했다. 주한왕 자신조차 병차 위에 누운 채 멍하니 정군의 진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중군 영체의 막루 꼭대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장공은 결단의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길을 올려라. 낮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정장공 뒤에 대기하던 하숙령은 즉시 커다란 깃발을 치켜들고 우군 영체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그와 동시에 정나라 우군 영체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문이 활짝 열리며 정군의 병사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정나라 우군 대장 만백이 여기 있다. 만백은 선두에 서서 화살처럼 왕사군 좌군을 향해 돌진했다. 병차와 병사들이 뒤따르며 일체가 되어 공격을 퍼부었다. 왕사군 좌군의 대장은 주공흑견이었다. 왕사군 좌군 대장 주공흑견은 정군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크게 당황하며 북채를 잡고 고함을 질렀다. 모두 나가 싸우라. 그러나 좌군 병사들은 진나라 군사들이었다. 공자원의 예상처럼 진우타의 강요로 억지로 끌려나온 이들은 처음부터 전투 의지가 없었다. 용맹한 정군 병사들이 천지를 울리는 함성을 지르며 몰려오자 진나라 병사들은 기겁하며 줄줄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를 이끌던 진나라 대부 백원제조차 겁에 질려 병차를 돌려 후방으로 달아났고 진병들도 그 뒤를 따랐다. 주공흑견은 당황과 분노에 사로잡혀 고함을 질렀다. 달아나는 자는 목을 베리라.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달아나기 시작한 진병들의 귀에 닿지 않았다. 좌군의 괴멸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주공흑견도 끝내 병차를 돌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군은 정장공의 철저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중군 영체 막루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던 정장공은 왕사군 좌군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좌군 대장 제족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다. 이에 제족은 신속히 북을 울려 진군을 명령했다. 둥둥둥둥. 진문이 활짝 열리며 제족이 이끄는 좌군이 왕사군 우군을 향해 밀려들었다. 왕사군 우군은 채와 위나라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 역시 정나라와 원한 관계였다. 이번 기회에 지난 패배를 갚겠다고 의기충천했으나 하루 종일 정군을 도발하며 욕설을 퍼붓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예기가 꺾인 병사들은 정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좌군이 패에 달아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우군 병사들 사이에 동요를 일으켰다. 몇몇 병사들은 전의를 잃고 벌써부터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왕사군 우군 대장 궤공 인보는 병차 위로 올라가 칼을 뽑아들며 병사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자는 참하리라. 궤공 인보의 호령은 효과적이었다. 달아나려던 채와 위나라 병사들이 멈칫했고 그 틈을 타 괭나라 병사들이 나아가 제족의 군사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제족의 진격은 잠시 주춤하며 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정나라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채와 위나라 병사들은 싸움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괭나라 병사들만이 정군과 사투를 벌였으나 그 힘만으로는 제족의 병력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궤공 인보는 싸움을 독려하다가 결국 병사들을 질서 있게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퇴각 작전은 매우 신중하고도 뛰어났다. 제족은 승리를 확신하며 군사를 물렸을 때 이미 궤공 인보는 병사들을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후방으로 돌린 상태였다. 한편 중군을 이끄는 주완왕은 정나라 영체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긴장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정장공을 향해 욕설로 기선을 제압할 작정이었으나 그의 계획은 또다시 빗나갔다. 북소리는 요란하게 울렸지만 정나라 중군의 진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좌우군의 진영에서만 전투 소리가 울렸을 뿐 중군은 고요했다. 정장공의 속셈을 이해하지 못한 주완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중군 진영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숨이 턱에 찬 전령이 다급히 달려왔다. 좌군이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궤공 인보가 보낸 또 다른 전령이 도착해 주완왕에게 보고했다. 우군 역시 적군과 맞서 싸웠으나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주완왕은 그제야 좌우군 모두가 후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정군이 양쪽에서 들이친다면 그는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주완왕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완왕은 정나라 군대의 강력함과 왕사군의 무력함을 직접 체감하며 당황했다. 그러나 상황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듯 급박해지자 결국 명령을 내릴 여유도 없이 중군 병사들은 이미 좌우군의 패배 소문을 듣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나라 중군 진문이 활짝 열리며 대규모 병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그 광경은 혼비백산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주완왕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마부에게 몸을 맡기고 병차 위에 앉아 달아났다. 천자의 상징인 금빛으로 수놓인 수계를 씌운 호화로운 병차가 허둥지둥 달아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막루에서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던 정장공은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우하, 왕과 직접 싸우지 않고도 왕사군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장공은 자신의 전략이 완벽히 들어맞았음을 자부하며 크게 만족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또 한 번 천하를 뒤흔들 것이다.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정장공은 주완왕을 겁주어 다시는 정나라를 얕보지 못하게 할 생각만 있었을 뿐 실제로 왕사군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 그는 단지 경고의 의미로 중군 장수 축담과 원본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다시는 정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축담은 정장공의 명령을 잘못 이해했다. 진문을 나선 축담은 오로지 주완왕이 탄 수계 병차에 시선을 고정하고 병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주완왕을 사로잡겠다는 공명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담은 곧 주완왕의 병차에 활을 쏠 수 있는 사정거리까지 접근했고 시위를 만월처럼 당겨 화살을 쏘았다. 이번 수갈 전투의 제일 공훈자는 바로 나다. 축담은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주완왕의 병차를 덮고 있는 비단 덮개를 뚫고 그의 왼쪽 어깨에 명중했다. 갑옷 덕분에 깊이 박히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통증에 주완왕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주완왕의 위급한 상황을 본 궤공 인보는 왕을 구하기 위해 병차를 돌렸다. 동시에 막루에 있던 정장공은 즉시 징을 울려 후퇴 신호를 내렸다. 축담은 더 나아가 주완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으나 징소리를 듣고는 굴령에 따라 병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영체로 돌아왔고 정장공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제가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을 세우려 했는데 어찌하여 징을 울려 군사를 물리셨습니까?
정장공은 굳이 축담을 꾸짖지 않았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천자가 어리석어 원망을 사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네. 우리는 정나라를 지키고 더불어 지지 않으려 한 것일 뿐이야. 만일 내가 주한왕을 사로잡았다면 나는 천하의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네. 천자를 향해 활을 쏘아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어. 정장공의 말을 듣고 축담은 그제야 입을 다물며 불만을 삼켰다. 주한왕을 향한 축담의 화살은 정나라 장수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행위를 두고 장수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전투의 제일 공훈자는 축담이다. 라고 주장하는 장수가 있는가 하면 축담이 활을 쏜 탓에 주공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라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논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정장공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이때 논란을 잠재운 인물은 정나라의 뛰어난 모신 제족이었다. 제족은 모든 장수들 앞에서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 우리는 권위와 명분만으로 제후들을 다스리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결판이 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정나라의 강력한 힘 덕분입니다. 이로써 주한왕은 우리 정나라의 위세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감히 우리를 치려는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차분히 이어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닙니다. 천자는 여전히 천자이고 제후는 제후입니다. 그러므로 천자를 향해 활을 쏜 축담의 행동에는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강한 자는 여유를 보여야 합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주한왕에게 사자를 보내 문안을 전하고 충성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번 화살이 본의가 아니었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족의 웅변은 마치 폭포수처럼 힘차고 명료했다. 그의 논리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이었고 장수들은 그의 말에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공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족의 말이 옳다. 우리가 누구보다 천자를 예우해야 한다. 정장공은 그날 저녁 제족을 시켜 소 12마리, 염소 1쌍, 양곡 100수레를 주한왕의 진영으로 보내며 정중히 사죄했다. 특히 축담이 활을 쏘아 주한왕의 어깨를 맞힌 일을 깊이 사과했다. 이에 주한왕은 궤공 인보를 통해 사죄를 받아들이고 보내온 물자를 모두 받은 뒤 낙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로 죽을 때까지 정나라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후세 사관들은 주한왕의 경솔함과 정장공에게 당한 치욕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귀한 구슬로 새를 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찌 천자가 직접 싸움터에 나갔던가. 사방에 경문을 돌리고 권위를 떨치려 했으나 정나라는 천자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주한왕의 권위와 명분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퇴색되어 갔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정장공의 전략과 정치적 판단은 이후 중원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토대를 마련했다.